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응급학과의 김도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단국의대 오성범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응급학과 선배가 알려주는 소아응급이라는 세션이 되겠고요. 세 분의 연자분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자분은 제가 소개하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분은 권혁술 선생님이시고요. 권혁술 선생님은 인하대학교를 나오셨고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학과 전공의, 그리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학과에서 전임의를 하셨고요.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임상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창업센터 실무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소아응급과 중환자 초음파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에 힘쓰고 계십니다. 네, 강의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학과 권혁술입니다. 김노인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이 조금 어감도 이상하고 생소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 강의 제목 받은 거에서 그대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인상을 가지고 너무 소아응급이나 이런데 처음에 접근하시는데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고요. 또 길지도 않을 것 같고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나중에 디스커션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COI는 없고 그냥 이제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플레이가 되나요? 문제 있으면 의뢰해줘. 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의사 없어요! 애가 경기까지 했다니까!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여기 의사 없어! 어머니. 잠시만요. 저희가 1차 확인은 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 선생님, 우리 애 먼저 봐주세요.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에? 지금 봐주세요, 빨리요. 네, 저희가 바로 봐드릴 테니까 잠깐만 밖에. 언제? 지금 봐달라니까! 닥터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뭐 겪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겪게 되실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뭐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의 보호자를 뭐 보시거나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처하는 그 여자 선생님의 자세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드라마에서 보였기 때문에 가져왔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혼자 와 있을 때도 어머니 뭐 저희가 1차적으로 봤고요. 아기는 괜찮다. 페브랄 컨버전을 했지만 현재는 괜찮은 상태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업셋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그게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응급실을 찾아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비단 뭐 소아응급실만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응급실을 찾아오는 뭐 환자와 보호자의 이제 행태와 어떻게 그걸 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처음에 이제 헬스 seeking behavior 또는 healthcare seeking behavior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뭐 성인이든 소아든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을 때 그 보호자들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호자들의 성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라는 거는 그 어떤 뭐 그냥 뭔가 헬스 프로그램에 자기한테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병원으로 오는 이 행위 자체를 이제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아들의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가 보호자 팩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는 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이거는 이제 이티오피아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던 건데 뭐 이렇게 그 5세 이하의 애들에 있어가지고 다이아레가 있을 때 그 병원을 방문을 하는 뭐 이때는 뭐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뭐 1차 의료기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그 병원을 방문을 하는 팩터에서 이제 그 mothers 또는 caregiver의 어떤 팩터들을 보시면 뭐 나이, 에이지,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좀 조사를 했었고 이때는 뭐 어큐트 레스피레토리 인펙션이 있는 6세 정도와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 이제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에서 좀 팩터를 봤더니 소셜 포지션, 이코노믹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응급실에 온 보호자를 보고 뭐 보호자 보고 뭐 그 교육 수준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호자의 모습을 좀 보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호자가 뭐 닥터 쇼핑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보호자의 성향이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응급실을 처음 그냥 정말 애가 너무너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뭐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 보이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지 그때 그거에 따라서 이 시비어리티가 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있으실 테고요. 특히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많이 거론이 됐던 게 이제 이런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들이 피버포비아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 40도쯤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것, 뭐 이런 피버포비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이 85% 정도에서 이미 그 38.9도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약을 먹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9.5도에서는 68%가 이미 그냥 애들 스펀지를 이제 대주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미 1980년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그 브라운 체온계 재는 데서 이제 뭐 역시 피버포비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좀 약간 이제 그 피버 열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의 오해와 좀 더 우리 애가 열이 나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JKMS에 이제 여기 세션 모더레이터신 장혜영 선생님이 코레스폰던스를 해가지고 뭐 페이퍼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도 이런 피버포비아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좀 물어봤더니 브레인 데미지가 올 것 같다. 뭐 열성 경련을 하거나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에러시나 뭐 비전이나 히어링 로스 다른 문제가 아마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조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될까 그랬더니 좀 옛날부터 열병을 앓고 나서 귀가 안 들리는 옆에 그림 보시면 누군지 아실까요? 이제 그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는 자서전을 외국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메닌자이티스나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나라 책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냥 열병을 앓고 나서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의 잘못된 좀 교육들이 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그런 브레인 데미지나 페브라일 컨버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를 보고 있으면 교육 수준이나 딱 봤을 때 그 피지션이 느끼는 보호자의 교육 수준
아니면 그냥 뭐 이 왔을 때 어떤 그 보호자의 직업이라든지 뭐 수입이랑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도시인지 신도시인지 아니면 그냥 루럴 에리어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patient characteristics 그냥 환자 아기의 자체의 좀 성향이나 아니면은 페런츠의 그 보호자의 캐릭터리스틱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겉필링 그 어떤 그 의사의 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됩니다. 꼭 고려를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애가 진짜 아프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말 많이 아픈 애냐 이런 거를 볼 때 보통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심텀 사인인데 그 일산병원에 계시는 한 선생님께서 그 카드 뉴스에 제가 찾아본 바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던 뉴스인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하는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레드 플래그 사인들이고요.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적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고 그리고 뭐 미온스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급처치 해열제는 어떻게 먹여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카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이런 접들을 굉장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잘 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시킹 비헤이비어에도 이제 그 뭐 구글링을 잘하는 좀 거기서 잘한다는 거는 정보를 뭐 전부 다 모든 거를 다 믿는 게 아니고 좀 걸러야 되는 정보들은 잘 걸르는 그런 보호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잘 봐준다 그 이런 좋은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드 플렉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이스 가이드라인 UK에서도 이렇게 뭐 40도까지의 열이라는 뭐 사이너시스나 뭐 페리페럴 스쿨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뭐 레피드 브리딩 그리고 크래클 뭐 호흡음이 약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레드 플렉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호자에게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1차 의료기관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응급실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레드 플래그가 다 나오기 전에 보통 응급실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드 플래그나 이런 그 심텀을 볼 때 제일 심텀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하이드레이션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클리니컬 디하이드레이션 스케일들이 있고요. 이게 그나마 이제 좀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012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5에서 8점까지가 좀 이제 그 모더레이트하고 8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비어 디하이드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객관적으로는 뭐 체중을 통해 가지고 체중의 10%가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시비어 디하이드레이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 오기 전에 체중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정확히 아는 경우가 없어서 조금 리라이어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피지션이 봤을 때 이제 시리어스 인펙션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여러 심텀과 사인을 가지고 감별을 해야 되고 이런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고 란셋에 이제 리포트 되기에는 이런 그 심텀이 하나도 없다. 여기 보여주는 뭐 박테리미아라든지 메닝자이티스라든지 뭐 메닝고코컬 인펙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심텀이 없다 이러면 시리어스 인펙션일 가능성은 거의 1에서 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 피처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하나라도 일어나게 있으면은 그때는 6% 이상이 시리어스 인펙션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합쳐진다면은 그때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의 사인들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제너럴 프랙티스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로는 거기에 이제 클리니션의 gut-feeling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gut-feeling이 감이죠, 감. 내가 봤을 때 얘가 아플 것 같아라는 감들이 이제 더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ut-feeling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감입니다, 감. 근데 이게 좀 이제 보시면은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긴 하는데. 이게 BMJ에서 2012년도에 또 얘기가 됐었던 건데 커플링으로만 해가지고 어떤 다른 클리니컬 사인이나 피처들을 말고 그냥 그것들까지 포함한 어떤 피지션이 보고 아예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도 뭐 그냥 단순 저희가 뭐 피지컬 이그잼이나 ROS에 쓰는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보다 그냥 그 피지션이 보고 감으로 한 게 훨씬 더 센시티브나 스페시피티 자체도 더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ut-feeling 자체 이런데 특히 시리어스 인펙션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얘 좀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은 10배까지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스텝이나 레지던트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공의들 수준에 봐서도 애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뭔가 있을 것 같고 뭐 시리어스 어떤 심각한 감염증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그냥 보통 어느 정도의 의학적 트레이닝만 되어 있다면 쉽게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을 너무 감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피지션이 환자를 보고 그때 환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하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 자체가 뭐 AI가 제 개인적으로는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감을 합치면 좀 더 확실한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데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를 볼 때 저희가 오면은 엄마들이나 보호자들이 와서 그냥 당당하게 피 검사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아까 보신 그런 감 때문에 내가 보고 아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는 감이 있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그나마 혈액 검사에서 좀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디하이드레이션에서의 바이카보네이트 레벨 정도, 이 정도 한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 이 정도에 대한 리포트들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CRP와 프로칼시토닌을 제외하고는 다른 랩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그 CRP와 프로칼시토닌 자체가 빠져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미러키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다른 클리니컬 그런 것들 사인들을 가지고 한 경우보다 그냥 실제로 인펙션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CRP 또는 프로칼시토닌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 등을 이제 계속 뭐 다양한 자료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도 봐서도 뭐 WBC 자체도 그다지 크게 높은 AUC 값을 보여주진 않고 CRP나 프로칼시토닌 정도는 그냥 근소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ROC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랩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WBC나 다른 뭐 AS나 ALT나 뭐 다른 뭐 ETCO2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 TCO2를 보겠다, 뭐 바이카 레벨을 보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하신다면 뭐 CRP나 프로칼시토닌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각 병원마다 컷오프 레벨이 있을 텐데 그 컷오프 레벨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인펙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를 보면서 내가 뭐 좀 애가 내 감으로는 애는 별로 나쁘지 않아 보여.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러고 봤더니 CRP도 뭐 0.5 미만이네. 0.5mg/dL 미만이네. 그러면서 역시 얘는 상태는 나쁘지 않아. 디하이드레이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아 이게 뭐 별로 아까 전처럼 그런 페브라일 컨벌전이 있는 애한테 갔더니 랩이 그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애기 상태는 안정이 잘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어큐트하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감이 있는 경우라면 보호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열경기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서 그 의학 교육이나 아니면 실제 수련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안전망, 세이프티 네팅이 전혀 없다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실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거의 그냥 고소 고발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죠. 특히 의료 행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만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세이프티 네팅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환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 네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런 페브라일 컨버전을 한 애를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앞으로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병이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응급실로 반드시 와야 되고 뭐 아직 내가 볼 때 아직 불명확한 것들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이미 십수년 전부터 뭐 서구권에서는 50% 정도, 50% 정도의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하이리스크 클리니컬 시츄에이션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진단명 잘 모를 때 얘가 메닝자이티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하고 유해인은 나가지 못해서 UTI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그에 대한 거를 정보를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메닝자이티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예 배제는 안 되지만 굉장히 낮기는 하다 라는 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떠한 증상을 자세히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환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리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써여져 있는 어느 종이나 뭐 이런 그 브로셔 같은 거를 나눠주는 병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을 건데 확실히 버벌 인포메이션보다는 리튼 인포메이션이 훨씬 더 좋다 하는 보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 리커멘데이션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트다운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서서 설명하는 거하고 보호자나 환자를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하고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보고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뭐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좀 환자 보호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옆에 같이 앉은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잘 받아들인다. 내가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능하시면 진단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클리니컬 심텀이나 사인들에 대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레드 플렉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곧바로 응급실로 와라라고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위에 보시는 그 웹사이트에서 보는 이런 그 디스차지 세이프티 네팅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외국에는 보편화가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세이프티 네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단순 리플레이 말고 그냥 멀티미디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섭섭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교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전 너무 속상하던데요. 인어공주가 따로 없어요.
나도 그런 적 있다. 속상해도 이해해라. 뭐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결과만 좋으면 덩달아 좋은 거지. 그게 누구 공인지가 뭐가 중요해. 안 좋은 상황에서 응급처치 잘 돼서 환자 잘 되면 그걸로 됐고 그걸로 뿌듯하던데 나는? 우리가 뭘 바라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환자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덩달아 환자 결과까지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할 일 다 한 거야. 네. 재민아,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섭섭한 게 남아있다면 내가 알아줄게. 내가 알아주고 강소혜 선생님, 치프 선생님, 희수 선생님이 알아줄 테니까 섭섭한 거 다 풀고 빨리 들어가서 일해 임마. 네 친구 세바스찬들 힘들어. 네. 네,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모두 다 어려운 시기였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힘을 내시고 소아응급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소아를 보는 데 대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선배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권혁수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로 제목을 받으셨는데 네, 나름 잘 풀어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직까지 올라온 거는 없는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분 강의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문 하나 선생님 드리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이프티넷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성인 환자보다도 소아 환자를 볼 때 이러한 설명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소아 환자의 그 상태가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겉 필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보여주신 자료는 성인 환자에서의 자료인가요? 네. 네, 혹시 소아 환자에서 뭐 전공이나 이제 스텝이나 아니면 그런 진료 경험에 따라서 겉필링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혹시 연구가 있었는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아에 특정돼서 이렇게 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뭐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던 케이스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이제 특히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마이오카다이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안 좋은 경우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겉필링이라는 거는 굳이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런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 여러 번 노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자기의 감을 너무 불신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헌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교수님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울산대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서 현재 아주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022년 4월 현재 아주대에서 조교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간행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소아응급의학 영역에서 특히 감염 및 외상 그리고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 호흡계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교과서를 뒤집는 소아의 기도관리 최신 지견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아주대의 김중헌입니다. 이렇게 학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 기도관리의 최신 지견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아 후두 구조에 관한 지식을 점검을 하고 이 지식 부분에 관한 최신 지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 소아에서 인튜베이션을 할 때 커프가 있는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몇 가지 제품을 언급하겠지만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아 후두 구조에 관해서는 배웠던 지식은 가장 좁은 곳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레벨이고 그 크리코이드, 즉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깔때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약 8세 미만에서는 커프가 없는 튜브로 인튜베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관행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소위 크리코이드 퍼널 컨셉은 최근에 나온 교과서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무려 약 120여 년 전,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에 나왔던 그 부검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에 따르면 크리코이드 레벨이 가장 좁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죽은 환자의 조직에 연구를 위해서 석고나 밀랍을 채워 넣다 보니 이렇게 보컬 코드 레벨이 연골이 둘러싸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만 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크리코이드가 좁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최신 지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강의에서는 그 후두에서 가장 위쪽인 그 보컬 코드 레벨, 즉 글로티스와 그 바로 아래쪽에 그 보컬 코드 서브로티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영유아에서는 두 레벨의 간격이 한 2-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관련 연구에서도 이 두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99명의 MRI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글로티스의 트랜스버스 다이미터, 즉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가장 좁았습니다. 이것은 크리코이드가 가장 좁다는 기존의 통설을 반박을 하는 첫 번째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이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길어지는 경향, 그리고 AP 다이미터, 즉 전후지름은 각 레벨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글로티스든 크리코이드든 또 가로든 전후지름이든지 간에 모두 나이에 따라서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28명의 그 기관지 내시경을 분석을 했고 이 연구에서는 특징이 로큐로니움으로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네, 여기서도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가장 좁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그 두 레벨의 단면적을 비교했는데 예상외로 크리코이드 단면적, 즉 아래쪽 단면적이 위에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두 레벨 단면적의 나이에 따른 성장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삼각형, 그러니까 글로티스, 즉 위쪽 단면적이 나이에 따라서 보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CT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가장 좁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그 기관지 내시경 연구와 달리 두 레벨의 단면적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크리코이드 레벨이 근소하나마 더 넓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CT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전후 지름과 그 가로지름의 비, 그러니까 AP 트랜스버스 레이쇼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쇼가 1 이상이면서 크면 클수록 앞뒤로 길쭉한 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글로티스 레벨에서 그 AP 트랜스버스 레이쇼가 더 컸고요. 이것은 후두가 위로 올라갈수록 앞뒤로 좀 길쭉하고 아래로 갈수록 원에 가까운 엑시알 섹션을 보인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40명의 그 영아 CT만 따로 봤더니 여기서도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가장 좁고 또 두 레벨 모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앞뒤로 길쭉한 타원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후두가 모양이 막 변한다기보다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증가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보여드린 그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앞에서 봤을 때 글로티스의 가로지름이 가장 짧고 즉 좁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 글로티스의 전후 지름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엑시알 섹션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후두를 이렇게 45도 전방에서 내려다본다고 가정하고 모식도를 그려보면 그 글로티스 레벨은 앞뒤로 길쭉한 타원 그리고 크리코이드 레벨은 원에 가까운 엑시알 섹션을 보입니다. 이러한 후두의 구조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그 넥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까만 그 에어웨이 컬럼의 모양과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아 후두를 구조를 기술한다면 크리코이드 퍼널 대신 글로티스 실린더, 즉 가장 좁은 곳은 글로티스고 전반적으로 성인처럼 원통형을 보인다라고 기술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그 부검 데이터에 기반한 크리코이드 퍼널 컨셉을 지지하는 연구자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 크리코이드 퍼널 컨셉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장 좁은 곳이 따지자면 글로티스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보컬 코드에 따라서 에어웨이의 크기가 변하지 않느냐. 따라서 가장 실질적으로 좁은 곳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레벨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눠드린 강의록이랑 조금 달라져서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홀린저, 웨켈 등의 대표적인 부검 데이터를 보더라도 글로티스의 에어웨이 크기가 가장 좁다는 것은 그러니까 CT, MRI 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환자 연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바로 아래에 그 서브글로티스를 좀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보컬 코드의 움직임에 따른 에어웨이 크기 변화가 적겠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서브글로티스가 그 아래쪽에 크리코이드 레벨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름뿐 아니라 그 부피 또한 더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좁은 부위에 아무래도 엔도트라키아 튜브를 넣었을 때 점막이 눌려서 일으키는 손상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한 점막 손상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크리코이드 레벨보단 약간 위쪽에 글로티스나 서브글로티스의 포스테로 레터럴 사이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글로티스와 서브글로티스 사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좁은 부위는 이 두 레벨 사이 어느 지점일 것이지
크리코이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후두 구조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성인처럼 글로티스 실린더 컨셉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엔도트라키알 튜브에서 눌릴 수 있는 부위, 실질적으로 가장 좁을 수 있는 부위는 글로티스와 서브로티스 사이에 어느 지점이지 크리코이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엑시알 섹션은 위로 갈수록 앞뒤로 길쭉한 타원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원통형, 타원의 단면을 가지는 원통의 모양은 나이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이 대략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도 후두 구조에 관한 최신지견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 커프드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좀 어린 애들한테도 사용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아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유아에게도 커프드 ET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프가 있는 튜브의 잘 알려진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튜브 교체 필요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공기나 액체가 위아래로 적게 샌다는 잘 알려진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8세 미만에서 커프가 없는 튜브를 많이 썼던 배경에는 이렇게 그 두 가지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은 아무래도 아래쪽 크리코이드로 갈수록 좁아지는 소와 후두의 특성상 약간 사이즈가 큼직한 커프가 없는 튜브를 넣는 것이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다, 실링이 잘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같은 근거로 커프가 있는 튜브를 넣게 되면 크리코이드 레벨 상하 점막에 눌리는 손상을 주기 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반박을 하려면 그 커프가 있는 튜브와 없는 튜브를 비교한 잘 알려진 두 RCT의 데이터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커프가 있는 튜브를 썼을 때 튜브 사이즈 예측이 오히려 정확했고, 그리고 튜브 교체 필요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튜브 사이즈 예측이라는 면에서는 커프가 있는 튜브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익스튜베이션 후에 발생하는 스트리더를 비교했더니 이것은 커프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빈도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리더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익스튜베이션 후에 환자 목이 아프다고 하는 빈도, 이것은 커프가 있는 튜브를 넣었을 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모식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기도가 가장 좁은데 상기도가 엑시알 섹션이 이렇게 앞뒤로 길쭉한 타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큼직한 원형 단면을 보이는 언커프드 튜브를 넣었을 때는 점막의 바깥쪽에 압력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프가 있는 튜브 단면은 원형이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사이즈는 작고 작은 데다가 그 커프 즉 풍선을 살짝 부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막에 주는 압력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그 커프드 ET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언커프드에 비해서 사이즈 예측에 유리하고 그 튜브 교체 필요성은 떨어지며 스트리더는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튜브 사이즈 예측에서 커프가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커프가 없는 튜브를 썼을 때 공식으로 예측한 튜브의 사이즈가 환자의 실제 트라키아의 사이즈보다 더 큰 소위 오버사이즈 되는 빈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튜브 교체 필요성의 면에서는 커프가 있을 때가 유리하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 커프가 있는 튜브 사이즈 예측에 현재 많이 쓰는 공식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3.5 더하기 4분의 Ag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이 상수로 3.0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와 3.0 두 상수를 같은 공식에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3.5 더하기 4분의 Ag로 예측했을 때 튜브 교체, 스트리더, 목의 통증 면에서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듯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튜브 사이즈 예측에는 커프가 있는 게 유리하고 커프가 있는 튜브 사이즈 예측에는 3.5 더하기 4분의 A가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로슬로 테이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ET 튜브 커프가 있는 ET 튜브를 쓰는 것이 좋은데 이 튜브는 아무래도 언커프 대비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한 0.5mm 정도 이 작은 튜브 사이즈를 보상하기 위해서 트라키아 안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데 과다한 그 커프 프레셔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즉 풍선을 너무 크게 부풀릴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량의 공기, 즉 로우 프레셔를 줬을 때 하이 볼륨 풍선이 확 늘어나게 해서 트라키아를 채우면서도 실제 트라키아 안의 공기 압력은 낮게 유지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의 재질 측면에서 폴리우레탄이 그 PVC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재질까지 알 필요가 있겠지만 싶지만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그 폴리우레탄을 썼을 때 PVC 똑같은 그러니까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인데 그 풍선 재질이 다른 건데 폴리우레탄을 썼을 때가 약 절반 정도의 압력으로 충분히 트라키아 실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튜브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커프드 튜브를 쓸 거면은 커프드 튜브에선 가장 큰 지름이 커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커프의 사이즈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흔히 쓰는 그 커프가 있는 튜브의 포장지를 잘 보시면 그 맨 위쪽에 그 튜브의 안쪽 지름, 바깥쪽 지름 그리고 가장 조그맣게 그 커프의 지름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커프가 없는 튜브에는 이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 커프 사이즈 면에서 그 폴리우레탄이 그 PVC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그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드 ET 튜브를 비교했고 그 중에서 2가지 종류, 초록색으로 표시한 2가지가 폴리우레탄 재질이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에서 그 검은색 막대가 제조사가 제공한 그 커프의 사이즈 그리고 하얀색 막대가 연구자가 실제 측정한 커프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일치하는 정도가 그 폴리우레탄일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연구자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20cm 오브 H2O의 압력으로 커프를 부풀렸을 때 그 커프의 사이즈가 환자 트라키아의 사이즈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실링을 할 수 있느냐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확대를 해보자면 각 사각형의 가로지름이 그 튜브 사이즈에 해당하는 환자 트라키아의 가로지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에서 4mm 정도 작은 사이즈의 PVC 튜브를 넣었을 때, PVC 커프드 튜브를 넣었을 때 20cm 오브 H2O로 많이 부풀려도 트라키아의 크기를 잘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좀 숫자가 많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그 표시한 백분율입니다. 이 백분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백분율의 그 분자는 3.5 더하기 4분의 A로 예측한 ET 튜브에 커프를 20cm 오브 H2O로 최대한 부풀렸을 때의 커프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그 튜브 사이즈에 맞는 환자 중에서 에이지 그룹이니까 좀 높은 연령, 즉 큰 환자 트라키아의 그 가로 지름입니다. 이 다소 복잡한 그 백분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에서
이제 프레셔가 낮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 하이 볼륨이 얼마 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권고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커프를 20cm of H2로 부풀렸을 때 그 커프의 지름 또는 단면적이 그 해당하는 환자 트라키아의 지름 또는 단면적의 한 1.2에서 1.5배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실링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폴리우레탄 컵을 썼을 때 그 권고하는 백분율과 더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폴리우레탄 커프를 쓰는 것이 PVC보다 낮은 커프 프레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커프 사이즈를 예측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 특히 그 PVC보다는 가급적이면 폴리우레탄 커프가 좋다는 것은 알겠고, 그 커프 프레셔를 이렇게 잘 모니터링을 하면은 절반 정도로 스리더 감소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제약은 이 커프 프레셔를 응급실에서 적절하게 측정하거나 감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노미터 나와 있지만은 마노미터의 뭐 가격도 문제일 수 있으나 현재 응급실에서 이것을 갖추고 측정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커프 프레셔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파일럿 커프, 즉 커프의 공기 주입구에 공기를 서서히 주입을 하면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의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이 파일럿 커프의 촉감이 너무 팽팽하지 않을 정도로 공기 넣는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더 많이 쓰인 방법에 비해서 커프 프레셔가 좀 과도하게 들어가고 환자의 목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권장되는 타겟 프레셔는 약 20에서 25cm of H2O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 볼륨 로우 프레셔 커프 중에서 그 폴리우레탄 커프 중에 한 제품에 평균 0.9ml의 공기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프레셔가 12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본다면 마노미터가 제일 좋지만 마노미터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면 좀 작은 애들, 한 튜브 사이즈 한 3에서 4 정도 넣을 만한 작은 영유아들은 한 0.5cc 정도, 그보다 좀 큰 애들 한 4세, 5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그 정도는 한 1cc 정도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프 프레셔가 30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30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기도 점막의 모세혈관 혈류가 줄어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정도의 압력에서 소어스롯이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커프드 튜브, 특히 뭐 폴리우레탄 커프가 좋지만 3kg 미만의 너무 작은 아가들한테는 현실적으로는 그 현재 잘 맞는 튜브 사이즈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너무 작은 튜브를 넣게 되면은 잘 막히기도 쉽고, 그리고 커프 프레셔를 측정하거나 감시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커프가 있는 튜브에 적절한 그 체중의 하한선이 2.7k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kg 미만의 약간 응급실에서 흔치는 않지만 작은 아기를 꼭 인튜베이션을 해야 한다면 아직까지는 언커프드 튜브를 쓰는 것이 약간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화 후두 구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글로티스 실린더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가장 좁은 곳은 글로티스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또 엑시알 섹션은 위쪽은 앞뒤로 길쭉한 타원이고 아래쪽은 좀 원에 가까운 타원입니다. 이러한 모양은 나이에 따라서 대체로 일정한 가운데 그 크기만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소아에서도 그 커프가 있는 튜브, 가급적이면은 PVC보다는 폴리우레탄 커프가 더 좋습니다.
커프가 있는 튜브는 튜브 교체 사이즈 예측, 공기가 새는 면 이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그 커프 프레셔를 약 2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극단적으로 작은 아가를 인튜베이션 할 때는 현재 방로는 원커프드 튜브를 쓰는 것이 약간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동안 아마 정말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굉장히 수많은 논문들 리뷰해 주셔서 명쾌하게 이번에 가이드라인 변경된 그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그 포스트 익스트루에이션 스트리더가 생기는 또는 포스트 익스트루에이션 소스러시 생기는 그 원인을 좀 정확히 한번 다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커프드 튜브로 인투베이션 했을 때 그 커프가 위치하는 그 레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성인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튜브에 눌려서 기도 점막에 손상이 생기는 것은 일단 압력에 의해서 점막의 모세혈관 혈류가 줄어들어서 프레셔 네크로시스, 우리가 생각하는 욕창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단순한 커프나 튜브의 사이즈 외에도 그 인튜베이션의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파이브로시스 그래뉼레이션이 더해지면서 만성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서브글로틱 스테노시스로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프가 위치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약 2010년 전후에 좀 어린 소아에서 커프드 ET 튜브가 마취과 중심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할 때쯤에는 그때 나왔던 커프 튜브 제품이 약간 결함이 있어서 그 커프가 크리코이드 위쪽에, 즉 서블로틱 레벨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프 튜브가 왠지 뮤코자 인절이 더 줄 것 같다는 과거의 어떤 걱정을 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제품에 따르면은 모두 크리코이드 아래쪽에 그 미드 트라키아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품이 개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미드 트라키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리코이드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어웨이에서 크리코이드 레벨이 가장 좁은 것이냐 아니면 글로티스 레벨이 좁은 것이냐, 그 논쟁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개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현재 제가 속한 병원에서도 제가 뭐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폴리우레탄 커프를 쓰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 과거에 나왔던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점막이 커프에 의해 손상됐을 가능성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튜브가 PVC죠. 폴리우레탄은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요. 저희 직장에서도 PVC 커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우레탄 커프의 종류는 제가 강의록에 적어드렸으니까 개별적으로 업체에 접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부스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은 해보는데요. 관심 있는 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김정은 교수님 다시 한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네, 그러면 다음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 의대 이세욱 교수님이시고요. 이세욱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학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 응급학과 조교수로 계시고요.
소아 경련 퇴원시켜도 되나요? 처치가 성인과 다른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선생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응급학과 이세욱입니다. 소아 경련 퇴원시켜도 되나요? 처치가 성인과 다른가요? 약간 주제가 연수 강좌 같은 성격이 있어서 준비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진료하면서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을 약간 핸드북처럼 적어드리려는 그런 의도로 저희 강의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경련 환자의 초기 처치, 열성 경련 환자 퇴원시키기, 열 없는 경련 환자 퇴원시키기, 간질 지속증 환자의 치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련 환자의 초기 처치인데요. 간혹 보호자들이 이제 경련하고 퇴원할 때 다음에 경련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설명할 때 환자가 경련을 하게 되면 환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자를 똑바로 눕혀주고 머리에 푹신한 쿠션을 만들어주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 다음에 시간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경련하는 동안 추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중요한데요. 입을 억지로 열지 말고 물이나 약을 주지 말라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혀를 깨무는 것을 막으려고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갑이나 뭐 이런 물체를 딱 넣었는데 세게 깨물면 지갑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그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체를 아무것도 넣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고, 경련을 손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뭐 골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그냥 하도록 놔두라고 해야 되고, 결국에 뭐 모든 교육 자료에서 대부분 설명하는 게 5분 이상 경련하면 119에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분 이상 경련하면 119에 신고해라, 일단 이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련하는 동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 경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리커버리 포지션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편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스피레이션을 막아주고 하기 위해서 환자를 첫 번째로 옆으로 눕혀주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걸쳐서 너무 넘어가지 않게 해주고, 헤드 틸트 같은 개념으로 머리를 살짝 젖혀주면 되고요. 경련이 멈추면 입을 열고 나서 마우스 클리어링을 해줘도 되거든요. 침이나 구토를 제거해줘도 되고, 옷을 편하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응급실로 왔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5분 이상 지속되면 약물을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경련은 5분 이내로 멈추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보면 멈춘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응급실에 경련하면서 내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5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약물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경련은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의식 회복 없이 경련이 반복되면, 이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스테이트로스로 생각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집에서 경련을 해서 왔는데 119 타고 오는 동안에 안 깼어요. 계속 자고 있다가 응급실에 왔는데 뭐 잠깐 경련을 했어요. 이제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 멈추는지 보자 이러면서 또 안 주고, 그런 일이 한 3-4번 막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는 경련이 멈추더라도 뇌파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지켜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을 줘서 뇌파를 좀 진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산소를 줘야 되죠. 페이셜 마스크나 애가 너무 어리면 블로우바이 같은 걸로 산소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V 라인을 확보해서 약을 줘야 되니까, 혹시 IV 라인이 안 되면 IO 라인을 잡으면 됩니다. 이로 뭐 부칼, IM, 렉탈, 인트라네이셜 이런 게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가 액티브하게 경련을 하고 있으면 뭐 세츄레이션이나 EKG 모니터는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련하는 동안은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예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환자가 VP 버레스트 같은 게 날 때 잠깐 이렇게 파르르르 떨다가 탁 넘어가도 그 이후로는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어레스트가 아닌지 먼저 펄스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뭐 온고잉 시저에서는 이런 모니터가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BST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6번째 바이탈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애가 뭐 토닉 시저, 특히 이제 파샬 토닉 시저인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애를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려고 막 억지로 목을 돌리지는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백밸브를 잡아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도 손상 당할 수 있고 애도 다칠 수 있고 저희도 다칠 수 있어요. 경련 중에는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이 보통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닉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백밸브를 짜도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시저를 계속하는 경우 인투베이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ABGA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ABGA로 교과서적으로 기관 삭관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일시적으로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가 있고 시저를 하면 막 락틱 엑시도시스 확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별의 포인트가 잘 안 되고 사실 ABGA는 초반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뭐 일렉트로나 글루코즈 감별할 땐 중요하지만 그래서 인투베이션 여부를 결정할 때는 환자가 이제 숨을 안 쉬는지 뭐 하이폭시아가 너무 심한지 그다음에 이제 사이아노시스 경련의 호전 가능성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제가 봤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한 8개월짜리 애였는데 애가 뭐 경련을 해서 저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그 레베티라세탐을 한번 주고 나서 저는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에 토닉 시저를 계속 반복하면서 토닉 시저 할 때는 뭐 백밸브도 잘 안 짜지고 세츄레이션 10%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케프라가 들어가면서 시저 듀레이션도 짧아지고 인터벌도 좀 길어지고 해서 뭐 아주 막 급하진 않겠구나, 이 시저는 멈추긴 하겠구나, 약간 이런 양상이 있으면 뭐 인투베이션을 꼭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련 있을 때 쓰는 약은 벤조다이아제핀이죠. 주로 뭐 거의 모든 병원에서 아마 로라제팜을 투여할 겁니다. 그래서 IV나 IO로 로라제팜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소아에서의 용량은 0.1mg/kg고 맥시멈 용량은 2에서 3mg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최대 2번까지 두게 돼 있는데 이 2번 이후로는 3번을 주게 되면 효과는 이제 거의 없고 이제 호흡 부전이나 이런 부작용만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 처치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 2번까지만 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IV 라인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뭐 코로 미다졸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칼 미다졸람을 줄 수 있는데 이 코로 주는 미다졸람은 이렇게 코를 뿌려줄 수 있는 MAD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부칼 미다졸람은 제가 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되게 간편하고 좋은 방법인데 농축 미다졸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저희 제한점이 있고 그다음에 렉탈 다이아제팜,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IM 미다졸람, 이것도 안 되면 IM 로라제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The medication, support the head and locate. 이게 부칼 미다졸람 주는 영상인데요. 일단 뭐 환자가 경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이쪽에 이 잇몸이랑 이 볼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주게 되는데 한번 여기 동영상에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약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똑바로 있거나 이러면은 양쪽에 반반 나눠서 주고요. 환자가 뭐로 누워 있거나 이렇게 고개를 많이 돌리고 있으면 오히려 위쪽에다가 줘야지 이게 이제 이쪽으로 흡수가 되고 볼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컴플리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고요. 이거는 뭐 회사에서 따온 거긴 한데 미다졸람이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5mg 5ml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아 영아한테 쓰기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축 제제 5mg이 1cc에 들어있는 이런 제제를 쓰시면 좋고요. 아무튼 저는 뭐 IV가 안 잡힐 때 대안으로 이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약물 작용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코로 주는 인트라네이살 미다졸람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부칼로 주는 게 그 다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렉탈 그렇게 되겠습니다. IM은 사실 작용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굳이 IM을 준다고 하면 미다졸람이 좀 작용 시간이 빠르니까 미다졸람이 로라제팜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요약해서 추천을 드리면 IV가 안 잡힌다면 IO를 잡기 부담스럽다면 MAD가 있으면 미다졸람이 1번이 되겠고 이게 없으면
농축 미다졸람이 있으면 부칼로 미다졸람을 줘볼 수 있겠고, 혹시 우리 병원은 다이아제팜을 주로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렉탈 다이아제팜을 쓸 수 있겠고, 이카트에 미다졸람이 있으면 IM 미다졸람을 쓸 수 있겠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IM 로라제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련 후 평가는 그냥 신경학적 이상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냥 포스트 익탈 컨퓨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거를 감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드 파랄라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토드 파랄라이시스는 거의 한 16시간 정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로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헤미파레시스가 있을 수 있고, 이거 감별을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뭐 시스템 리플렉스나 이런 거를 보고 좀 감별을 해야 되고, 뭐 DTR은 사실 시저를 하고 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만 더 튀는 경우에 이런 뭐 헤미파레시스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병변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뭐 계속 경련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경련을 하면 심박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있는지, 호흡 패턴이 좀 변하는지, 몸이 좀 뻣뻣해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성 경련 환자 퇴원시키기 보시겠습니다. 피브라일 시저는 발병률이 워낙 높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CNS 인펙션이나 메타볼릭 코즈가 아니어야 되고, 에이피브라일 시저 병력이 없어야 되고요. 열성 경련은 대부분 포스트 익탈 스테이스 수가 짧아서 금방 깹니다. 발열은 내원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심플과 컴플렉스 감별하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고요. GTC, 그다음 15분 미만, 뭐 6개월에서 6세, 24시간 이내 한 번이면 심플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와 대비가 되면 컴플렉스여서 뭐 머리에 병변이 있거나 CNS 인펙션이 있거나 그런 걸 감별을 해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거의 한 99%의 환자들이 시저를 하고 나서 아파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도 없고 뇌수막염 증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플이든 컴플렉스든 모두 피검사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장염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BST든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뭐 나이에 맞게 발열의 원인 감별 위해서 필요시 시행하면 되고, 영상 검사는 다 필요 없고, 피검사는 이제 뭐 발열이 길었거나 경련이 좀 오래됐으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척수액 검사는 임상적으로 CNS 인펙션이 의심될 때만 하면 되고, 컴플렉스인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 증상이나 뭐 사인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AAP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백시네이션을 안 했으면 12개월 이하에서 고려를 해보라고 돼 있고, 넬슨 소아과 교과서에서는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성인인 경우에는 발열이 동반된 급성 경련에서는 뇌척수액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를 할 때 브레인 CT를 꼭 찍어야 되나? 사실 이제 이거는 뭐 IICP나 메스 리전이 의심될 때만 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임상적으로 그걸 판단할 때 옵틱 디스크 이디마가 있거나 아니면 포컬 뉴럴로직 파인딩이 있으면 브레인 CT를 확인하도록 이제 넬슨 교과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뭐 머리 이미지를 찍지 않고 그냥 뇌척수액 검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뇌척수액 검사 전에 푼두스 이그잼을 하고 신경학적 검진을 해서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꼭 브레인 CT를 찍지 않더라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애가 갑자기 호흡이 이상해지고 동공반사가 소실되고 막 퓨필이 짝짝이가 되고 뇌간반사가 소실되고 그러면 허니에이션의 징후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치료도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니톨이랑 아니면은 3% 살라인을 쓰게 됩니다. 한 3% 살라인이 한 1ml/kg 정도가 이제 보통 1ml/EQ를 높여주는 용량인데, 이건 완전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을 많이 딱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IICP가 의심되면 블러드 컬처하고 그냥 항생제 쓴 다음에 뇌척수액 검사는 뭐 나중에 하든지 하지 않던지 그렇게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퇴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퇴원 전에 신경학적 검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애가 잘 놀고 잘 먹고 눈 맞춤이 잘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한쪽 팔다리에 힘이 좀 빠져 보이거나 이렇게 뭐 들어보거나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앉혀놓으면 한쪽으로 막 쓰러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세레벨라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CSF 태핑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파셜 시저였던 경우에 꼭 확인을 퇴원 전에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보호자한테 교육할 때는 뭐 이후에 열성 경련이 일어날 확률은 뭐 50% 내지 30%가 되겠고, 하지만 뭐 에필랩시의 발생 확률은 대조군과 비슷하면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하긴 하겠지만 뭐 너무 강박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경영 기본 처치법 교육해주고 5분 이상 지속되면 119 타고 오시라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제네원 필요 증상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공의 때 뭐 다른 전공의 선생님이 금요일 날 원데이 피버를 봤어요. 보고 뭐 주말 사이에 좀 지켜보세요. 월요일 날 안 좋으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이제 아마도 CNS 인펙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어레스트로 와서 뭐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보호자들이 의외로 그런 말을 잘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닝자이티스나 엔세팔라이티스 증상이 있으면 그 안에 응급실로 오도록 교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경적 이상이 있거나 애가 계속 자려고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오도록 꼭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열 없는 경련 환자를 한번 퇴원시켜 보겠습니다. 첫 경련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뭐 경련의 제일 감별 포인트는 신코피가 되겠죠. 뭐 청소년기나 그런 애들 신코피가 맞으니까 어지럽고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좁아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렇게 잠깐 쓰러지는 거. 신코피의 정의 자체가 의식을 잠깐 잃고 풀리 리커버리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이탈 스테이트가 없이 깨끗하게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신코피도 이제 뭐 GTC 양상에 잠깐 아까 뭐 VP 머레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의 시저나 아니면 프리보이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꼭 그게 감별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아에 이제 비나인 시저가 많다, 비나인 에필랩시가 많다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첫 비열성 경련이 왔을 때 검사를 꼭 해야 되나?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파 보이지 않고 신경적 이상 없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응급실에서의 검사는 크게 필요가 없고 큰 의미는 없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이그잼이나 이런 거 할 때 신경학적 검사하고 발달 평가하고 머리 둘레 측정해보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BST 아까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제 피 검사를 한다면 전해질 검사하고 AED를 먹고 있었으면 AED 레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뭐 CT나 MRI 언제 찍어야 되나? 교과서적으로는 뉴 온셋 포컬 시저가 있을 때, 그다음에 애가 어릴수록 이미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드 패럴라이시스일 수도 있고 진짜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애가 시저를 하고 나니까 포컬 데피시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 감별을 위해서 무조건 MRI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경학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될 때,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뭐 다른 증거, 이런 온몸에 다른 증거가 있을 때, 그다음에 뭐 외상이나 고위행 가결력이 있으면 이미징을 해보도록 돼 있고요. 반대로 이제 성인은 그냥 첫 경련인 경우에는 브레인시트를 다 찍도록 되어 있고, 이전과 다른 타입의 경련을 하게 돼도 브레인시트를 찍도록 틴티넬리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MRI는 뭐 아까 말씀드린 큰 문제 없는 건강한 애들은 그냥 외래에서 결정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뭐 명확한 인지 운동 장애가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있고 뭐 1세 이하의 포컬 시저, 뇌파가 이상이 있으면 뭐 응급실에서 신경과를 볼 수 있으면 뉴럴로지 파트 상의해가지고 MR을 찍고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CT는 사실 방사선 노출 때문에 저희가 잘 안 찍고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뭐 빨리 촬영할 수 있고 세데이션의 부담이 좀 덜한 장점이 있죠. 일단 의식 저하가 있다, 의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아니면 뭐 외상이나 아동학대, 그다음 포컬 뉴럴로직 데피시이 있다. 특히 이제 뭐 브레인 시스템 디스펑션이 있을 때, 이럴 땐 급하게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응급실에서 EEG는 크게 필요는 없고, 베드사이드 EEG는 이제 뭐 스테이투스 에필렙티쿠스나 넌컨벌시브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경학적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응급실에서 뇌파를 시행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웃페이션트 뇌파를 찍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비열성 경련에서 뇌파 검사가 꼭 필요하냐?
넬슨에서는 뭐 루틴하게 하라고 돼 있고 틴티넬리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외래 베이스로 찍게 되면 사실 뭐 일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뭐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OPD 베이스로 찍으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열성 경련은 뇌파 검사 안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경련 후에 AED는 대부분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실에서 뭐 그거 처방까지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AED를 시작을 안 한다고 해도 뭐 나중에 에필랩시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예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그냥 한번 비열성 경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련을 할 확률은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투스 에필레틱쿠스의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스테이투스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련 아니면 의식 완전 회복 없이 반복되는 5분 이상의 경련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any prolonged seizure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소아 파트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성인 파트에서는 5분 이상 지속되거나 2회 이상의 의식 회복 없이 반복되는 경련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저는 뭐 성인 파트 정의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당연히 생리학적 변화가 5분 이후에 시작되고 뭐 뉴런의 비가역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의식 저하가 지속될 때는 항상 이 non-convulsive를 감별을 하고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약제는 벤조다이아제팜인데 주로 이제 IV 로라제팜을 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라제팜의 도즈는 0.1mg/kg고 맥시멈 도즈가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 틴티넬리는 2에서 4mg, 넬슨은 4mg으로 돼 있고요. 성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성인은 이제 한 번 볼로스 줄 때 2에서 4mg을 주고 0.1mg/kg 정도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컨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첫 번째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좀 충분히 줘봐야 되고 이제 세 번째까지 주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두 번째까지는 좀 충분히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레커멘드 할 때는 첫 번째 줬을 때는 뭐 조금 주고 멈출 수도 있으니까 2mg 맥스로 주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어차피 그때 안 멈추면 다른 약 써야 되고 인투베이션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냥 맥시멈 4mg으로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IV가 안 잡힐 때는 얼터네이티브 루트로 IO, IM, 부칼 아까 좀 보여드렸죠. 이렇게 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IM을 투여를 했더라도 IV가 잡혔다. 그러면 이제 뭐 위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도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IV 풀 도즈를 새로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라제팜을 2번 줬는데 시저가 안 멈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실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건데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추천할 만한 약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흔히 케프라 상품명으로 얘기하는 레베티라세탐, 그다음에 이제 포스페니토인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레베티라세탐이 요즘 거의 스테이투스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약 같아요. 성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약은 부작용도 적고 빠르게 투여할 수 있고 뭐 나이대도 크게 뭐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쓰면 되고요. 20에서 40mg/kg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페니토인은 원래 옛날에 페니토인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페니토인이라는 약이 뭐 혈압 저하나 피부 괴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안정화시켜서 만든 약이라서 이게 30mg이 20 페니토인 이퀴밸런트입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할 때 이 단위를 잘 보고 투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 페니토인 이퀴밸런트로 투여를 해주셔야 되고 2차 약제는 무조건 오버 20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병원에 빨리 줄 수 있는 약을 먼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외에 이제 알고리즘에 더 있는 약은 발프로에이트랑 페노바비탈인데 발프로에이트는 간독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2세민자 미만은 금기고요. 발프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한테서만 고려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페노바비탈도 이제 페니토인이랑 같이 한 1800년대부터 쭉 써오던 약으로 알고 있는데 페니토인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 이하에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약제로는 잘 쓰지 않고 두 번째 약제로 쓰더라도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은 이제 여기에 라코사마이드가 추가로 알고리즘에 있는데 일단 소아에서는 이 두 가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오버 20분 투여했는데 안 멈춘다.
그럼 다음에 이제 3차 약제를 쓰는데 이 3차 약제는 알고리즘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소아과학 넬슨 책에서는 그냥 2차 이후에 3차를 스킵하고 4차로 넘어가긴 하는데 어차피 3차부터는 에비던스가 별로 없고요. 이 약을 주든 4차로 넘어가든 효과가 뭐 뚜렷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걸 크로스해서 한번 3차 약제를 투여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약제를 20분 투여했는데도 경련이 멈추지 않으면 이 둘 중에 안 쓴 약을 쓰시면 되고요. 발프로에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페니토인이랑 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쓰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차 약제로 이제 뭐 프로포폴, 펜토바비탈, 미다졸람, 케타민,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고 에비던스가 뚜렷하진 않아요. 뉴로머스큘러 블로커를 인투베이션 할 때 쓰게 되는데 뭐 적절한 시점에 인투베이션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스테이투스는 다 ICU에 가기 때문에 뭐 인투베이션 하는 걸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다. 쇼덱팅 NMB를 쓰면 시저 액티비티 평가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시저를 하는지 한 1시간쯤 지나면 평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타임 투 리커버리가 100큐로니움이 로큐로니움보단 짧으니까 뭐 쓰게 된다면 100큐를 쓰는 게 낫겠고, 뭐 석시닐콜린이 온셋 타임이 짧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컨트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뭐 100큐를 쓰는데 사실 뭐 이거 안 쓰더라도 그냥 뭐 컨티뉴어스 EEG 모니터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 보시면 어쨌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라를 2번 정도 써보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그런 약들을 2번 써본 다음에 4번째 라인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틴티넬리의 알고리즘이고요. 넬슨의 알고리즘인데 얘는 이제 여기서 뭐 로라제팜 주고 약 한 번 주고 안 되면 이제 4번째 테라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레베티라세탐이 뭐 도즈가 60mg per kg로 엄청 높거든요.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과감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반된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으면 여기 이대로 교정해 주시고 이게 심토마틱 하이포나트리엠이하면 시저면 심토마틱이니까 이거는 3%를 1에서 2ml씩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뭐 120까지 올려주거나 시저가 멈출 때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교정해 주시면 되니까 나중에 강의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테이크홈 메시지 말씀드리면 경련 환자의 초기 처치로 일단 신속하게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여하고요. 산소 공급, IV 라인 확보, BSD 체크를 하자. 임상적 판단으로 기관 삭관을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 경로를 평소에 숙지하고 있자. 열성 경련 환자를 퇴원시킬 때는 아파 보이지 않고 신경적 증상 없고 뇌수막형 증세가 없으면 심플이든 컴플렉스든 둘 다 검사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뇌척수액 검사 전에 안전평가, 신경학적 검진을 확인하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 신경학적 검진을 확인하자. 열 없는 척 경련 환자를 퇴원시킬 때는 뉴온셋 포컬 시저나 뉴럴로직 데피시시 있으면 당연히 이미지 워크업을 해봐야 되고 의식저하, 아동학대, 뭐 브레인 스텝 디스펑션 이런 게 있으면 브레인 CT를 촬영하고 뭐 MRI나 EEG는 정상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대부분 외래에서 결정해도 되고 AED는 대부분 응급실에서 처방할 필요는 없다. 스테이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약제는 로라제팜이고 뭐 맥시멈 2에서 3mg까지 줄 수 있겠다. 2차 약제로는 레베티라세탐이랑 포스페니토인이 좋겠다. 3차, 4차 치료는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인투베이션은 적절할 때 시행하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티반이죠. 로라제팜을 첫 번째 약으로 쓰는데요. 네.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다이아제팜도 쓰거든요. 네네. 혹시 다이아제팜을 쓰는 것보다 아티반을 쓰는 게 더 좋다. 뭐 혹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다이아제팜도 좋은 약이고 다이아제팜의 장점이 이제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고 뭐 보호자들이 이제 뭐 피오나 뭐 렉탈이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 시저 서프레션의 그 지속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로라제팜 같은 경우는 수시간 동안 시저 서프레션의 효과가 있는데 다이아제팜은 주고 나서 시저가 멈추더라도 대부분 이제 좀 심각한 시저를 한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케프라나 이런 약을 써가지고 액티비티를 다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제일 큰 차이가 있고,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심플 페브라일 시저에서 한 번 주고 멈출 시저였으면 사실 뭐 로라제팜을 쓰든 다이아제팜을 쓰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급 응급구조사 선생님이시네요. 소아 경련 시에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이게 아이볼 데비에이션의 가장 큰 중요성은 첫 번째로 시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이게 포컬 시저냐 제너럴라이즈드 시저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시저를 하는지 마는지 좀 애매한데 눈을 봤는데 눈을 다 감고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시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서 눈이 뭐 위로 올라가든 옆으로 올라가든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도 거기 따라서 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브라일이든 넌피브라일이든 포컬인지 제너럴라이즈드인지가 치료 검사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데,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목도 같이 돌아가 있으면 포컬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치료하고 진단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밑줄 치면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저는 BST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련하는 아이들 왔을 때 6번째 바이탈 사인 BST 꼭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경험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티반이든 다이아제팜이든 초반에 약을 투여하고 모니터링 하실 때 ETCO2 모니터링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 억제가 되고 이제 무호흡이 됐는데 계속 산소는 투여하니까 계속 CO2는 쌓이고 뭐 아이 상태는 나빠지고 나중에 어레스트까지도 올 수 있는데 ETCO2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 호흡 상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